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의 꿈, 2030년엔 실패했지만 계속됩니다. 부산시는 2035년 유치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새벽 결과 보신 분들 예상치 못한 큰 차이에 속도 상하셨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인 본인의 부족 때문이었다며 세 차례 언급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 양축으로 국토 발전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10분 동안의 담화 중 저의 부족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썼습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119표, 한국 부산 29표로 크게 진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부산에 대한 지원은 이어나가겠다며 민심 수습에도 나섰습니다. 해양, 국제금융, 거점 도시로 부산을 육성해 서울과 부산 양대 축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경쟁국 사우디를 핵심 파트너국이라고 표현하며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담화는 10분 전에 공지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 뛰었던 만큼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며 대통령이 담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엑스포 유치 투표 결과에 대해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고요. 당초 유임이 확정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교체가 검토 중입니다. 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합니다.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성적표를 받아든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교체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주 대통령의 영국 프랑스 순방 때 유임을 통보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빗나간 완패에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1차 투표에서 15표 안팎으로 지더라도 2차 투표에서 3위 이탈리아 로마표를 흡수해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그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만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판을 잘못 읽은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통령실의 한시적 조직이었던 미래전략기획관실은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의 엑스포 재도전을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이 다시 맡진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전략비서관실에서 한국이 질 수도 있다는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결과가 오늘에야 나왔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일이죠.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해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지시했고 울산경찰청이 이를 따랐다는 의혹 다 인정이 됐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징역 3년, 청와대 백원우 전 비서관 징역 2년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당사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장에 당선돼 가장 큰 이익을 누리고도 다른 피고인에게 죄를 전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경찰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휘 감독해야 함에도 특정 당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 등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공병원 공약 지원,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와 관련해선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참 1심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1심이 사실이라면 그 사이 이렇게 청와대 개입으로 당선된 송철호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거의 다 채웠습니다. 항소를 한다고 하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임기를 다 채우게 되겠지요. 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한은 기자 이어갑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건 2020년 1월. 기소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가 절반 이상인 2년 6개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임기 대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각각 당선이 무효되고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3년 10개월 만에 나오면서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모두 채운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황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가 불과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황 의원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총선까지 사실상 국회의원 임기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법원이 어느 부분에서 오판을 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영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표적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힙니다.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공판 준비 기일을 6차례 열다 휴직하면서 1심 재판은 본 재판도 한번 열지 못한 채 1년 3개월을 공전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만 15명에 이르는 데다 공소 사실이 복잡하다 보니 재판은 80번이나 거듭된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사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지만 형 확정과는 무관하게 임기는 모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한은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이 사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소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거였죠? 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엄중 처벌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되짚어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난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두 인물이 맞붙습니다. 한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직인 친구인 송철호 후보, 다른 한쪽은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송철호 후보 측은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이 첩보를 바탕으로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결국 송철호 후보가 시장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인데요.
1심 재판부는 경찰과 청와대 공직자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 개입을 한 걸로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를 내렸다고 하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그렇다면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인데요. 뭐 윗선으로 더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네, 당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 첩보를 받아서 경찰에 이첩한 인물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백 전 비서관의 직속 상관이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검찰은 처음 이 사건을 기소할 때 두 사람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내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2년 넘게 결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1심 재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오늘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린 겁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1심 선고 결과와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가 점쳐지는데요. 검찰 수사가 민주당 총선 준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재판부 판단대로 만약에 청와대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 그때 선거에서 떨어진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오늘 입장을 냈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선고 직후 입장을 냈는데요.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디가 험지이냐 논란이 불이 붙었는데요. 태영호 의원은 따뜻한 강남 지역구 대신 백이종군하겠다라고 선언하며 하 의원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하 의원, 내 갈 길을 가겠다라며 종로 출마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선당 후사를 강조하며 사실상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교모히 받아들이고 당에서 바라보는 곳, 또 당에서 요구하는 곳에 백이 종군해야 된다. 저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양지로 꼽히는 지역구를 떠나 험지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 의원의 희생선언에 여권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선당후사 하면 또 본인도 살 길이 생기잖아요. 예. 응원합니다, 태 의원님. 반면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는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이 2번에서 3번 내리 이긴 곳이 험지라며 종로는 험지가 아니라고 애둘러 비판했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하 의원에게 존경한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취소하고 싶다고 혹평했습니다. 종로 지역구 현역인 최재형 의원도 하 의원이 내가 양해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하 의원은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은 제가 볼 때 너무 안일하다. 종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더더욱 정치 1번지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갈 길을 계속 갈 겁니다. 하 의원은 또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지도부 반응을 두고 지도부가 출마 지역을 다 정하겠다는 건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내년 총선 선거제도가 민주당 계파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는 승부라면서 병립형으로 회기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는 퇴행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놓고 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7년 전 20대 총선 때 적용된 병립형 회기를 시사하자 이낙연 전 대표는 거대 양당의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수로 맞선 겁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정치권이 다시 퇴행의 길을 가려 한다면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고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젠 대놓고 거꾸로 갈 작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 의석을 헐어 소수 정당이 진출하게 하자는 건 자기 모순, 자가 당착이라고 했고 김영진 의원은 게임의 룰을 민주당만의 가치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병립형 회귀를 막아달라는 정의당 요청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나 또 수단이나 방법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를 둘러싼 민주당의 개파 간 충돌은 내일 의원총회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전국의 메가시티를 띄우는 국민의힘이 파격적인 특별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부산, 광주에 이어 대전까지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큰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중앙정부가 다루는 국세인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도 일부 지자체가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안보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에 세금 감면권과 국토개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연내 발의할 전국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에 담길 내용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법안에는 지방정부가 국세의 세목과 세율을 정할 권한을 주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 상속세를 면제해주거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할 파격적인 권한도 주겠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세금 감면으로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와 인구가 늘고 도시의 규모가 커져 지방이 살아날 거라는 논리입니다. 여당은 또 지자체가 도시개발 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토개발권 부여도 정부와 논의 중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을 참고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담길 전국 메가시티에는 부산, 광주 외에 대전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은 오늘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났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메가시티 후보지를 찾은 겁니다. 우리 충청권도 저는 메가시티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질 높은 일자리와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저는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다음 주에는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하고 부산도 조만간 방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에펠탑도 보이는 걸 보니까 2030 엑스포 얘기인가 보네요. 네, 당초 이 박빙 승부를 예상했는데 이 큰 표 차이로 유치에 실패했죠. 오늘 눈길을 뜬 건 이 야당 의원들의 태도였는데요. 공개회의에서는 이 위로와 응원의 따뜻한 말을 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을 비롯한 민간 모든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공개회의가 끝나자 살짝 톤이 바뀌었습니다. 119대 29라고 하는 결과가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외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난 경우는 없었어요.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성찰하는 걸 보면 정부 비판의 수위 조절을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당 지도부는 확실히 그렇죠. 하지만 이 민주당 개별 의원들은 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 무능, 무책임, 무대책, 우원식 의원은 이 상황을 알면서도 기대를 부풀렸다면 국민 기망이라고 했고요. 더 센 막말도 터져 나왔는데요.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이 윤석열의 망상적 병폐, 정신병리적 결과, 김우영 도당위원장은 전두환은 88 올림픽 유치라도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온도차가 너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당 지도부의 속내를 들어봤는데요. 유치 실패 당일에 지도부가 나서서 지적하면 실패를 바란 것 아니냐, 정쟁에 활용한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이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29표 득표는 심각해서 아무 말 안 할 수 없다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까? 네, 다들 궁금해하시죠. 이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주애를 후계자로 낙점한 거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 대목, 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를 이 샛별 여장군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내부적으로는 후계자 구도 절차가 거의 다 끝났다는 겁니다. 막내 김정은을 등장시켰는데 등장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때 24살인 김정은에게 김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대장은 탁월하고 비범한 나의 군사보좌관이라고 하시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어린 시절 이 샛별 장군으로 불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그것만으로 후계자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태 의원이 이 사진도 이 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 이 연출을 했다고 봤는데요. 알죠, 저 사진이 얼마 전에 정찰 위성 성공 자축 파티 때 나란히 앉은 모습인데 저게 특별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기술 총국장에게 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10살인 어린 딸도 옆에서 같이 서류를 보고 있죠. 네, 표정은 진지한데 뭐 10살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네, 이 북한에서는 이 후계자 작업 때 꼭 나오는 장면이라는 게 이 태 의원 설명입니다.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도 이 아버지와 함께 보고받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고 할아버지 김정일도 이 후계자로 등장할 때 이 아버지 김일성과 서류를 보는 모습을 공개했다고요.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 결코 어린 딸이 아니야. 이런 중요한 문건도 이제는 아버지하고 같이 보면서 자문 역할을 하는 이런 수준에 있다. 네, 통일부도 북한의 후계구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북한을 잘 아는 태 의원 해석이라 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배우 이정재 씨 한 번 만났다가 지금 며칠째 화제인데요. 지난 주말 그래서 밥값은 누가 낸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한동훈 장관이 냈는데요. 네, 이 식당 이 서초동에 있는 갈비집인데 생갈비 1인분에 12만 원으로 꽤나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누가 돈을 냈는지 혹시 한 장관이 법인카드를 쓴 건 아닌지 논란이 됐는데요. 제가 직접 이 식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한 장관이 결제를 했고 이 식당에 들어갈 때 미리 개인카드를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카드를 냈다면 이제 세금이니까 안 되는 건데 개인카드라면 뭐 동창 사이인데 누가 계산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청탁금지법, 일명 이 김영란법 위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두 사람 사진 보면 이 나갈 때 이렇게 이 쇼핑백을 들고 있죠. 고기를 선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수당도 해간 게 아니라 우리가 김장김치 한 팩씩 드린 거예요. 고기는 그냥 주문을 2인분 드신 것 같은데 85,000원짜리. 근데 만약에 이정재 씨가 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궁금해서 이 청탁금지법 해석을 담당하는 이 국민권익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정재 씨가 밥값을 냈으면 혹시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한 장관이 냈기 때문에 유권 해석은 필요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네요. 한 장관, 이런 논란 자체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다 지켜본다 생각하고 오해 없게 행동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차량 15대를 들이받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그 아파트 주민이었는데 경찰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온 검은색 승용차가 이면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멈추긴커녕 차량을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밀린 차량이 앞에 주차된 차량들과 연쇄적으로 부딪히고 차량들이 뒤엉키며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 차에서 내리는가 싶더니 다른 차가 다가오자 몸을 숨깁니다. 다시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주변만 슬쩍 둘러보고는 그대로 자리를 뜹니다. 순찰을 하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건 이로부터 40분이 지난 새벽 1시 10분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15대가 부서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한밤중 연락을 받고 내려온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쭈루 다 박았어. 와, 어떻게 그렇게 박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랬지. 이런 사고는 난생 처음이었으니까. 제일 큰 차가 저 배에 딱 붙여볼게. 더 이상 못 가고 여기 이 자리에 딱 섰어. 사고 차량은 70m가량을 달려가며 서 있던 차들을 들이박았는데요. 주차장 바닥에는 아직도 부서진 차체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 아파트 입주민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지금껏 경찰 연락을 피한 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사고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가해 차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시속 134km로 내달리던 운전자, 결국 구급차를 들이받아서 환자 보호자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과속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뜸한 교차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온 왼편에서 경광등을 켠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구급차를 발견 못한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의 구급차는 크게 회전한 뒤에야 멈춰섭니다. 당시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환자 보호자가 숨지고 환자와 구급대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134km, 제한 속도인 시속 60km의 2배를 넘긴 과속이었습니다. 그럼 과속 운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진술하죠?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당초 승용차 운전자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승용차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무보험조차 가입해두지 않은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인 경우에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매우 엄한 처벌을 한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과속 난폭 운전을 한 대가로 승용차 운전자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술에 취해서 오피스텔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비원은 수술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폭행한 남성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검은 옷의 남성이 오피스텔로 뛰어 들어갑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들이 남성이 뛰어간 방향으로 쫓아갑니다. 30대 남성이 경비원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7일 새벽입니다. 인근에서 술을 마신 남성은 이곳 출입구로 들어갔고 1층 반대편에 있는 경비실에 침입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도 아니었는데 무작정 경비실 문을 열라고 하더니 주먹을 휘두릉합니다. 아저씨가 막 피가 낭자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올라오니까 바닥에 피가 막 젖어갖고 한 그래. 완전 묻지마 해 묻지마. 남성은 도망치려는 경비원을 따라 나와 복도에서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비명소리를 듣고 온 인근 식당 관계자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취해 있긴 했는데 분노가 폭발되는 상태로 뭔가에 분노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경비원은 얼굴과 입술에 봉합수술을 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오피스텔에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의 해밀턴 호텔 대표가 불법 증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사 이후 첫 판결입니다. 다른 주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에 세워진 철제가벽. 해밀턴 호텔에서 세운 불법 건축물입니다. 당시 골목을 좁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고 검찰은 올해 1월 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 등 3명을 도로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이 씨와 해밀턴 호텔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뒤쪽의 테라스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불법 건축물 탓에 6m 이상이던 도로폭이 3.6m가량으로 줄어 통행에 지장을 줬다는 겁니다. 다만 참사가 벌어진 골목의 가벽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도로 침범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만큼 위법성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선고는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로 참사 발생 396일 만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전망이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판결에 대해 반쪽짜리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옥탑방에서 필로폰을 만들어서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필로폰을 만들 때 쓴 재료는 다름 아닌 감기약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 한켠에서 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통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한번 했다가 전자저울과 방독면, 실험 용기들도 발견됩니다. 남은 약이 이거예요? 수사관이 냉장고 냉동칸을 열어보니 필로폰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예요? 몇 g입니까? 50대 남성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3층 건물 옥탑방에서 필로폰을 제조했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제조한 필로폰은 20g, 660여 병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에 필로폰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온라인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익혔습니다. 필로폰을 만들 때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두리 옥탑방을 구해 밤 시간에만 방독면을 쓴 채 필로폰을 제조했습니다. 이들에게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지인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자수하면서 수사를 착수하게 됐고요. 주거지를 사전에 탑수한 후에 잠복하다가 급습해가지고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자수한 지인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필로폰 2.1g과 주사기, 원료로 쓴 일반 의약품 등을 압수했습니다. 추가 판매처와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전남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던 중국 화물선이 발견됐습니다. 200톤짜리 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미립국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빈 배가 떠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해군도 경찰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화물선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바다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선미엔 중국 국기가 걸려 있고 한자로 된 배 이름이 선명합니다. 위급 상황 때 쓰는 구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고도 남서쪽 해상에서 200톤급 화물선이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7시 28분쯤.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체를 수색했지만 승선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상에서도 물에 빠진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사나흘 전부터 해당 선박이 떠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 말로는 우리 앞바다에 좀 정박이 있었다 그러는데 주민들 말로는 며칠 전부터 있었다. 한때 미립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에 나섰던 해경. 중국에서 빈 배가 떠내려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인 선주가 열흘 전 중국 산둥성 항구에 정박해뒀다가 잃어버린 선박이라고 알려온 겁니다. 11월 17일부터 선박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중국 해경에 11월 18일 날 신고했답니다. 하지만 200톤급이나 되는 선박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 침몰하는데도 해군과 해경은 어민이 신고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해상에 해군 함정이나 해경 함정이 경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레이더로 발견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항이다라고. 해상 경계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종일 한겨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최저기온 영하 8도, 체감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집니다. 광화문 퇴근길로 가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정말 추워 보이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인데요.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진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일찌감치 퇴근길을 서두른 사람들이 많아진 때문인지 거리는 많이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롱패딩을 입어도 막 추위가 그걸 뚫고 들어올 정도로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내일 서울이 영하 8도를 비롯해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집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강하게 몰려오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거대한 북극 한파는 현재 동아시아와 북미 대륙 쪽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북쪽에 저기압 소용돌이가 발생해 이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의 찬 공기를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중국 만주 지방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급격히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단 사흘 사이 12도 이상 떨어집니다. 북서쪽으로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몰려옴과 함께 기온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는 사나흘 정도 지속되다가 일요일 낮쯤에 풀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 남산 터널 지날 때 되는 혼잡 통행료 2,000원, 계속 징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내내 이 통행료가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실험해 왔는데요. 결론은 효과가 있다 쪽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남산터널 통행료 양방향 면제 실험 당시 아침 출근길 모습입니다. 정체는 소곡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도심과 강남 방면 양방향 통행료를 면제한 이후 남산터널 통행량은 12.9% 증가했습니다. 통행량 증가로 인근 3일대로와 소곡로 도심 방향 통행 속도는 각각 9.4%, 13.5% 감소했습니다. 무료 통행 실험까지 마친 서울시가 27년간 징수해온 혼잡 통행료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방향 면제 실험에서 징수 효과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9월 혼잡 통행료 찬반 온라인 투표에서도 과반이 통행료 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잡 통행료 제도 평가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진행해온 서울연구원도 최근 징수 유지가 도심교통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중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연구 용역 중이라 정식 통보는 아니지만 자문회의 때 중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방향 모두 현행대로 통행료 징수를 유지할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도심교통 유발과 관련 없는 강남 방향으로의 진출은 혼잡 통행료 징수 명분이 미약하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0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땐 이자 때문에 대출 빨리 갚고 싶지요. 은행들이 12월 딱 한 달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도 면제가 되는데 단 같은 은행에 한해서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6개 시중은행이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해당 은행은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대 1.4%입니다. 원금 5천만 원을 미리 갚으려면 7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데 이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연말에 성과급 같은 목돈이 들어오면 수수료 없이 빚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리가 7%대니까 원리금 부담이 있죠. 지금 상황에서 목돈만 있으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라고 하니까 이 시기에 갚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이 같은 조치는 조기 상환을 독려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3분기 전체 가계부채는
1,87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고 주택담보대출 또한 사상 최대로 불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이 받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3천억 원 가량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가 41만 명,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시 가격도 떨어지고 이 종부세 세율도 인하된 영향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종부세 납부자는 41만 명으로 지난해 120만 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납부자가 줄어드는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종부세 세액은 총 1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천억 원에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가 급등하기 직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부세 세율 인하와 기본 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평균 18.6% 하락한 결과입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에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558만 원을 내던 종부세가 올해 184만 원으로 서초구 한 아파트는 607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각각 60% 넘게 줄어듭니다. 작년에는 331만 원 정도에서 올해 받아보니까 194만 원대로 줄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납세자들의 부담은 줄긴 했지만 올해 59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정부 입장에선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이 홍콩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홍콩 ELS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 속이 타지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ELS 약관이 내가 봐도 어렵다면서 오늘 금융사를 지적했는데요. 금융사들이 당시에 이 사라고 권유만 할 뿐 본인 확인도 하지 않거나 위험성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이 부실 판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김모 씨는 70대 어머니가 2년 전 증권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홍콩 ELS 상품에 3,6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을 며칠 전에야 알게 됐습니다. 추정 손실만 마이너스 40%. 여수에 넘어가지고 혼자 사세요. 어머니는 뭐 상품이 뭔지 잘 모르시고 거기에 이제 뭐 이자 많이 주는 예금을 들어놨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입 서류를 보니 자신의 도장이 아닌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품이 가입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지점에 방문한 적도 없고 가입 사실 자체를 제가 이제 모르고 있었으니까. 성인인 자녀 이름으로 대리 가입을 하는데 본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55세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예금 만기가 돌아왔으니 안전한 ELS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해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47%. 본인도 여기 가입을 했다. 뭐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가입하게 된 거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49.3%나 폭락한 전례가 있는 기초 지수이고 고위험 상품,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대리 가입에 대해서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법에 가까운 영역 아닐까 싶어서. 논란이 커지자 농협은행은 지난달 모든 ELS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자, 요즘 트레이너가 따로 없는 무인 헬스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운동 중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보니까 헬스장은 무인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는데요. 정부가 부랴부랴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 24시간 운영한다고 광고하는 헬스장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대부분 전문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 계세요? 새벽에 가도? 아니요, 트레이너 선생님은 안 계세요. 상담 받는 직원들만 있어요. 12시부터 4시 사이가 조금 깁니다. 새벽 4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운동기구를 설치해두고 장소만 빌려주는 나홀로 헬스장도 전문 트레이너가 없습니다. PT 선생님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공간만 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 체력 단련업장의 경우 트레이너가 계속 상주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체육시설법상 운동 전용 면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1명 이상의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야 하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도자가 없을 상태에 전문적으로 제대로 좀 운동을 못하는. 불법인데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먼저 단속을 하기보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한다며 이마저도 새벽 시간에는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각 지자체들에게 헬스장 무인, 유인 여부를 파악해 다음 달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입니다. 교전 중지 이후에 이스라엘 인질 60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납치와 구금으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인질들이 50여일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시민들은 국기를 들고 환호합니다. 이틀간의 교전 중지 연장 첫날인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인 10명이 추가로 석방됐습니다. 교전 중지 닷새 동안 총 60명의 이스라엘 인질이 풀려났는데 이 중에는 미성년자가 31명으로 절반이 넘고 10살 이하도 15명에 달합니다. 무사귀환의 기쁨도 잠시, 어른도 견디기 힘든 죽음의 공포를 겪은 아이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I mean, she witnessed her parents both be murdered. And so this is going to be a long journey for her, but feared not only for their life, they feared for the captor's life. If they were killed and they're locked up in this prison cell.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밤새우는 딸을 아버지는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She was just whispering. Couldn't hear. I had to put my ear on her lips, like this close, and say, "What did you say?" 이런 가운데 교전 중지 기간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이 이달 30일에서 이틀 더 연장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미국은 처음으로 자국 군 수송기를 이용해 인도적 지원 물품을 들여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서 터널이 무너져서 근로자 41명이 고립됐었는데 16일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기적적인 생還이 가능했던 이유, 이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철제관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생존자를 구조대원들이 부축해 일으킵니다. 만세를 부르고 서로 끌어안으며 기뻐합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서 붕괴 사고로 터널에 갇힌 근로자 41명이 현지 시간 어제 전원 구조됐습니다. 터널에 갇힌 지 16일 만입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고속도로 건설 중 터널 천장이 무너지면서 고립됐습니다. 전원 구조할 수 있었던 건 사고 직후 투입한 직경 80cm 철제관 덕분입니다. 구조팀은 철제관을 잔해 속으로 수평 투입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터널 윗부분에서 수직 통로를 내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지난 24일엔 드릴이 고장나 구조팀은 직접 손으로 잔해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계속 밀어넣은 철제관은 마침내 갇힌 곳까지 다다랐고 인부들은 다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बिल्कुल बिल्कुल सर, ये तो आप भी देख सकते हैं कितना रंग लाई है और कितना फीका है। बस उसके ही वजन से हमें कुछ महसूस नहीं हुआ, बाकी दिक्कत तो आती रहती है। लोहा सरिया जो भी आया सब कटा है और सब निकला है। 또 다른 작은 철제관을 통해서는 음식과 물, 약품 등이 공급돼 16일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हाँ, खिचड़ी भेजेंगे। जब ऑर्डर देंगे तो ये बना के रखे हैं।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हमको बहुत खुशी है हमारा लड़का वहाँ से ने बाहर निकलेगा सुरंग से ने बहुत अच्छी है दीपावली मनाना उस दीपावली दिन यही बात सुनने को मिली. 병원으로 이송된 근로자들은 모두 정밀 검진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국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한 시상식에서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수상 소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이 편집된 건데요. 굴복하지 않고 휴대폰에서 원본을 꺼내 재임 기간에 3만 번 넘게 거짓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Marty Scorsese has illuminated the lessons of history with fascinating and absorbing story. 모니터의 원고를 보고 수상 소감을 밝히는데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더니 표정이 달라집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일단 소감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Just want to say one thing. The beginning of my speech was edited, cut out. I didn't know about it. And I want to read it. 바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을 읽어내려갑니다. History isn't history anymore. The former president lied to us more than 30,000 times during his up the pace in his current campaign of retribution, but can't hide his soul.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내용이 삭제된 겁니다. 제작사를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Stripe, this is where I came in and I saw that they edited all that. I don't feel like thanking them at all. 드니로의 공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토니상 시상식에서는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I'm going to say one thing. Trump. 드니로는 이번 제33회 고썸 어워즈 행사에 특별상 수상자로 참석했습니다. 최근 1920년대 미국 원주민 보호구역의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플라워 킬링문에 출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바람이 다시 매섭고 차가워졌는데요. 밤사이에 기온은 한겨울 수준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8도, 한낮에는 0도로 종일 영하권의 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경기와 강원,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날리고 있는 눈은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종일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8도, 부산 영하 1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더 낮아집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0도, 광주 3도, 대구 4도로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추위로 동파사고 없도록 수도관이나 보일러 수시로 상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이면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죄가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이지만 오늘 재판부 질책은 따가웠습니다. 경찰과 청와대를 사적으로 이용한 중대범죄다. 자,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투표한 유권자도 피해가 되는 셈입니다. 공정한 선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침표 찍겠습니다. 선거, 민주주의의 기본.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